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트성. 자,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위로부터 개혁, 갑신정변이 실패했다고 그랬고요. 이제 그 10년 뒤, 1894년이 되겠죠. 이때 이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그 뒤를 이어서 시작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바로 이 동학농민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은 참 상상도 못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동학농민 운동의 그 맨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면 우금치 전투, 공주에 있는 우금치에서 벌인 전투인데요. 진짜 기록에 의하면 적게는 5만, 많게는 10만. 정말 어마어마한 농민군들이 그 고개를 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근데 그 고개 위에는 이미 일본이 기관총을 걸어놨어요. 그 앞에 쓰러져 가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첫 번째,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용기를 내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관총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 두 가지 정도 의문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는 아셔야 돼요. 우금치를 향해, 그 기관총을 향해 달려갔던 이들도 역시 무섭고 두려워했다는 사실.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이 가슴속에 부적을 품고 달려나갔대요. 맨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 부적을 달면 총알이 피해 나간대요. 그거 믿고 한 발짝 한 발짝을 달려나갔던 모습. 그렇구나. 우리가 역사 속에 보는 이 용감한 용기 있는 모습들. 하지만 그 현장에 있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했구나. 무서워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발자국을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면서 이 동학농민 운동 그 우금치 전투까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앞에서 1884년 갑신정변을 배웠습니다. 위로부터의 개혁, 소수의 어떤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었던 그 개혁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제 이 갑신정변이 위로부터의 개혁 운동이었으니까 남은 건 이제 아래로부터의 개혁 운동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동학농민 운동, 이 기층민들, 여기 이제 소수의 엘리트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개혁을 이끌어갔다면 이제 기층민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세상을 바꿔보자라고 주도했던 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민들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이 10년 동안 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던 배경이 있었어요. 그 내외적인 이유를 한번 볼 텐데 먼저 바깥 환경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이모군란도 청나라가 진압했죠. 그 다음에 갑신정변도 청나라가 진압했죠. 청의 내정 간섭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해지고 있으니까 정부도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내정 간섭이 강하니까. 이게 몰랐어?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한테 SOS를 보낸다고?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 있는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라고 하는 또 새로운 외세를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청나라를 좀 견제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전 세계가 영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이 큰 두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었거든요. 서로 견제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축이었던 영국이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그 길목에 있는 검은도라고 하는 곳을 점령해버려요. 불법적으로. 진짜 네, 정말 그러니까 외세를 끌어들이면 자꾸 외세가 들러붙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늪에 빠진 거야, 지금 이 조선은 지금. 그죠? 아니, 어떻게 영국이 불법으로 거문도를 점령하냐. 근데 그 중요한 건 우리 조선 정부 그거 모르고 있었다? 청나라에서, 야, 그 거문도에 그 영국이 그 깃발 꽂은 건데 한번 조사해봐. 맨 처음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해서, 아이, 조사해봐. 있는 것 같아. 조사해 보니까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고. 진짜 X판이야, X판 지금.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야, 이건 아니다, 진짜. 우리가 외국 끌어들이거나 외국에 의지하는 거 하지 말자. 이제는 어떠한 나라와도, 어떠한 나라와도 이제 어떤 그 의지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냥 우리는 중립. 어디에 도움을 준다거나 어디에 도움을 받거나 하지 말자. 우리는 그냥 중립. 중립을 주장하는 중립화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갑신정변 직후에 이 중립화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서유견문.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하고 이 보빙사의 일원으로 갔던 인물이 육일준. 그가 전 세계를 돌고 와서 썼던 책이 바로 서유견문이라고요. 그 육일준이 중립화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들러. 부들러 역시 중립화론을 요 시점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중립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나 중립이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힘이 있어야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더욱더 강화되고 있죠. 일본, 비록 갑신정변 때 청에 의해서 패배했잖아. 패배해서 정치적인 그 기득권은 좀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1876년도에 체결한 그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계속해서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을 팔고 있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쌀미자에다가 면, 옷감 면자, 미면 교환 시스템, 이걸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힘은 좀 잃었지만 경제적인 이권은 계속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쌀이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내에서 먹어야 되는 쌀이 부족하니까 쌀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외적인 상황들이 기층 민,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금 백성들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형국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쌀값이 폭등했어. 나 쌀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근데 밥 먹어야 되는 쌀값이 올라가는 거야. 미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 80년대는 통미기무함을 중심으로 이 개화 정책들이 추진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앞에 설명했지만, 청나라의 영선사가 파견되고 갔다 와서 만든 무기 만드는 창고, 기기창. 그리고 최초의 신문 또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한성순보. 이걸 찍어내는 곳, 방문국. 그 다음이 근대적 화폐를 만드는 뭐 백동화 뭐 이런 거 만드는 전환국, 이런 근대적 시설들을 만들어. 우정총국도 마찬가지야. 우정총국도 마찬가지야. 이 우정총국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우정총 오픈식 계기가 되어가지고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우정총국, 갑신정변 직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신정변 때 민시세력들이 막 다치잖아. 그 다친 민시세력들을 고쳐준 사람이 있다? 그게 미국인 알렌이에요. 알렌이 서양 의술로 기적적으로 사람들 살려내. 이러니까 이제 이 민시세력의 중심이었던 명성황후가 알렌 고마웠던 거야. 너 what do you want? 너 뭘 원하니? 했더니 I want to build hospital. 네, 병원 달래요, 병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최초의 근대적 병원 광해원이라는 게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픈 병원 가잖아. 그 병원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게 갑신정변 직후예요. 갑신정변 때문에 만들었다고 보면 돼. 광해원이야. 나중에 이제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꿉니다. 광해, 넓게 은혜를 베푸는 곳, 제중원, 치료한 곳, 백성들을 치료한 곳, 제중원으로 이제 이름을 바로 바꾸게 되죠. 어쨌건 간에 바로 근대적인 의료시설의 출발, 광해원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 다니잖아요. 그 학교 다니는 어떤 그 공립학교의 출발이 또 유경공원이야. 육성하는 거죠.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세운 학교라는 뜻입니다. 유경공원. 유경공원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강화도 조약으로 체결했는데 외국인들과 통역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세관 업무를 외국인들이 와서 봤다.
이걸 좀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유경공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인재를 육성하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전신 지금 이제 이모군란 터졌죠. 갑신연면 터졌죠. 지금 이게 뭐 이모군란이 터졌을 때 지금 뭐 청나라한테 지금 빨리 이거 소식을 보내야 돼. 갑신연면 터졌을 때 빨리 일본에 소식을 보내야 돼. 보낼 방법이 없는 거야. 말 타고 가, 배 타고 가, 언제 그 소식을 다 전해. 빠르게 당시 근대적인 어떤 발명이랄 수 있는 전신, 또덕또덕 모습으로 하죠. 또덕또덕또덕또덕 이걸 통해 가지고 청나라인지 일본에 전달할 필요가 있었겠죠. 이러면서 전신, 전보 이런 게 이제 80년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80년대 경복궁에서 처음으로 와우 이 조명,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고 있어요. 지금 이 출발이 80년대 경복궁에서 처음으로 점화가 됩니다. 그 전등은 바로 에디슨이 이 전등을 상용화한 때가 얼마 안 돼요. 일본보다도 어찌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먼저 이 에디슨 전등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전등이 80년대. 근데 다 좋다 이거예요. 이런 어떤 근대적인 어떤 문물들이 80년대 집중적으로 지금 통일기모함은 이후에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다 뭐예요? 다 돈이에요. 그럼 이 돈 다 어디서 나오냐고? 세금이겠지. 지금 쌀값 올라갔죠? 세금 더 걷죠? 백성들은 지금 못 살겠다 갈아보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화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종국적으로는 백성들의 삶을 편안케 해줄 수 있는 결과로 가긴 하겠지만 그 과정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잘 보듬어 주면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쌀값은 올라가고 있죠. 세금은 더 뜯고 있죠. 백성들은 뭐야 이거. 변화가 난 피해네. 라고 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 자, 이러면 자연스럽게 그 당시 시대 정신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시대 정신이 뭐였냐면 외세 반대. 이거 지금 난리 치고 있잖아 지금. 외세 반대. 그 다음이 봉건. 지금 신분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 봉건 시스템. 이거 반대하는 거예요. 정부 반대. 그래서 반외세 반봉건의 이게 시대 정신이야. 시대 정신. 시대의 정신. 자연스럽게 그런 요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시대 정신을 담아서 빵 터진 사건. 그게 바로 1894년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 동학농민운동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동학농민운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개가 되는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학농민운동은 크게 1차 동학농민운동, 2차 동학농민운동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 반외세에서 반봉건적 성격, 즉 정부에 저항하는 성격이 좀 더 강하고요. 2차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 반외세에서 반외세적 성격이 좀 더 강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건 1차 동학농민운동과 2차 동학농민의 분기점이 뭐냐면 일본의 경복궁 점령이라고 하는 요 큰 틀을 일단 기억해 두세요. 1차 반봉건, 경복궁 점령, 2차 반외세 요런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맨 마지막에 우금치 전투로 종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 동학농민운동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인데요. 1차는요. 일단 이 조병갑 이 탐관오리야. 탐관오리야. 뭐 매관 매직에다가 그냥 이 백성들 이 수탈하는데 눈이 벌게 있어. 이 만석보 사건인데 보가 뭐냐면 저수지야. 저수지를 사용하면 돈을 내야 돼요. 이 백성들이 저수지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그런데 더 돈을 뜯고 싶어가지고 저수지 있다? 있는데 또 만들어. 그거 만드는 거 누가 만들어? 농민들 동원해가지고 농민들 만들잖아. 만들면 그거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 백성들 뜯어먹는 이 조병갑 못 살겠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라도에서 출발했던 고부봉기로 출발합니다. 이때 이제 전봉준이라는 인물이 이 고부봉기를 리드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조병갑 도망가요. 네, 도망가고 결국 이제 벌을 받는 듯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조사하기 위해서 안핵사 이용태, 조사하기 위한 그 관리가 파견된다는 얘기예요. 이용태인데, 이용태가 와가지고 이 전봉준과 함께 이 지도자들 또는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을 막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야. 결국은 본격적인
항쟁의 도화선이 불붙게 됩니다. 무장봉기부터 출발해가지고 백산봉기로 이어지면서 이제 정부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 큰 전투가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예요. 대박. 농민군들이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에서 관군과 상대해서 이겨. 그러니까 농민군들 대단해. 그러니까 인정. 근데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 농민군들은 어찌 보면 오합지졸이잖아요. 인원수 많다고 해서 그 정규군대가 아니잖아. 정규군대인 조선정부의 군대가 그 오합지졸의 농민군에 맞서서 싸워서 졌다고? 야,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 누가 지키는 거야, 이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 농민군들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전주성을 점령해버려요. 전주가 어떤 곳이야? 전라도의 전주와 나주 제일 중요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전라도의 중심이에요, 중심. 거기를 지금 점령해버린 거예요. 반만년 역사 이래 기층 백성들이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전라도를 이런 식으로 점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관군 깨졌죠? 전주성 점령됐죠? 사실 이때 보면서 야, 이거 뭐 조선이란 나라는 이제 버틸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농민군한테 깨졌는데 이제 근대식 무기로 무장한 청나라 일본과는 어떻게 싸울 거야? 답답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자, 전주선 점령됐는데 이때 이제 또 조선 정부가 늘 그래왔듯이 갑신정변도 그랬고 그 앞에 있었던 이모군란도 그랬고 또 청나라한테 SOS를 보낸 거예요. 도와달라고. 관군도 깨지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급했겠지. 결국 청나라가 또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요? 10년 전에 갑신정변 때 텐진조약 철수했잖아. 하지만 다시 파병할 때는 상대국 일본 또는 청나라한테 통보한다는 내용 텐진조약 아니야.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 일본에 통보한 거야. 일본도 또 들어와요. 이때 일본은 달라요. 10년 전 갑신정변 때는 사실 청나라한테 깨갱하면서 도망갔죠. 칼을 간 거예요. 칼을 간 거예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청나라와 언젠가는 전쟁을 벌여야 되겠다라고 일본은 작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준비를 10년 동안 했고 결국 1894년 일본이 들어오면서 이때는 청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일본이 이제 들어오는데 재밌다. 청나라는 지금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산 방면 저쪽 충청도 전라도 이쪽으로 들어와요. 근데 일본은 대박. 그쪽으로 들어오지 않아. 바로 인천 통해서 강화도로, 인천 통해서 서울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지금 막 이런 식으로 파병하니까 농민군들이 나라가 걱정된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정부와 화해를 해요. 전주 화약. 우리가 전주성 점령한 거 풀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좀 들어주라. 그래서 개혁 장소로, 개혁 기구로서 집강소라는 걸 만들어요. 집강소. 이 농민들이 집강소를 만들었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주장합니다. 이걸 이제 패전개혁이라 그래요. 농민들의 꿈은 뭐야? 탐관 오리들, 이 조병갑 같은 탐관 오리들을 이거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조세 개편, 세금 개편, 그 다음에 뭐 토지를 좀 나눠달라. 뭐 농민들은 토지 갖는 게 제일 꿈이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을 주장을 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패전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런 농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부는 교정청이라는 걸 만들죠. 교정청. 예. 이 집강소의 어떤 개혁 내용을 받아들이고 교정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전주를 돌려줘요. 예, 돌려줍니다. 나름대로 백성들도 동학농민군들도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거야. 그런데 뭐야? 일본이 지금 경복궁을 점령해버린 거야. 대박. 이러면서 농민군들이 지금 왕이 잡힌 거예요. 왕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왕을 앞세워가지고 청나라와 전쟁할 명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냐면 청나라한테 이제 싸우려면은 싸움을 걸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고종을 사로잡은 이유가 이거거든. 고종을 통해 가지고 청나라가 우리 조선 괴롭히고 있어. 그러니까 일본이 도와줘. 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려내려고 지금 경복궁 점령한 거거든요. 결국은 경복궁 점령 이후에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니까 지금 이 농민군들은 지금 이 한양에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 잡혔죠. 일본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깽판 치고 있죠. 안 되겠다. 다시 뭉칩니다. 다시 뭉칩니다. 일본 때문에 다시 뭉친 거예요. 그게 바로 2차 동학농민운동. 그러니까 보세요. 1차 동학농민운동은 사실은 이 탐관 오리들의 이 부패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정부에 저항하는 성격이 강했다고요. 반봉건 성격이 강했다고요. 근데 2차 동학농민운동은 지금 일본이 경복궁 정리해서 지금 왕을 납치했잖아. 당연히 일본에 저항하는 모습들이 더 강했죠. 그래서 2차는 반외세적 성격. 반대는 반대하는 뜻이야. 반외세적 성격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규모의 남접, 북접, 이건 이제 조직이에요. 동학농민의 조직이에요. 남쪽에 있는 조직, 북쪽에 있는 조직. 다 연합을 해가지고 논사에 모여서 공주로 쳐들어간 거죠. 우금치를 넘으면 한양으로 그냥 쭉 고속도로가 열리거든요. 근데 이때 일본이 지금 이 청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정부도 장악을 해요. 그러면서 갑오개혁, 이 군국기무처를 앞세워서 갑오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바로 이 동학농민군들을 진압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금치에 일본군이 또는 우리의 관군이 기관총을 걸고 5만에서 10만이 되는 동학농민군들을 산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동학농민군들 5만에서 10만? 그런데 기관총 걸고 있는 병사 몇백 명밖에 안 돼요. 쪽수로 보면 상대가 안 될 것 같죠? 하지만 그 기관총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우금치에 모인 동학농민군들,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에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다음 세대를 살아갈 자식들, 그 자식들이 일본에 억압받는 나라의 주권이 무너지는 그런 사회를 물려주지 않겠노라는 꿈으로 솔직히 자기도 모르지만 그곳에 서 있는 거야. 저는 그렇다고 봐요. 어떤 의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의도치 않게 어떤 그 시대의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속에 서 있는 거야. 내가 이곳에 서 있을 줄 몰랐어. 하지만 시대가 그렇게 요구해서 난 여기에 서 있는 거야. 그리고 기관총이 걸려있는 우금치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 신문제 폐지, 평등사회 유지, 그리고 자주국권의 나라를 꿈꾸면서 달려갔을 그들의 모습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시대를 돌아봤을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시대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도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그들처럼 다음에 오는 세대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건 이 동학농민운동은요 결국 일본의 진압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이제까지 조선시대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중국과 조선의 관계는 끝나고요. 이제는 조선과 일본의 관계, 특히 일본의 영향력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위기 속에 처하게 됩니다. 자,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는 이 조선은 또 어떤 모습으로 이 위기를 헤쳐 나가려고 할까요?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